안녕하세요. 가디업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 7페이지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택이나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이 대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하죠.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설계, 도서 등을 작성하고 건축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해당 대지에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설계 도면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이후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축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공사 중 또는 건축 절차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피시는데, 이 건축 허가는 건축물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인허가 절차로서 아무나 건축 허가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를 분양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 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소음, 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처분을 내주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 허가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주 시험에 거론하게 되는데, 사실 내가 집을 하나 만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이들은 관심 있다 없다? 없죠. 국가정책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입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 개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의사는 관심 있다? 없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 군, 구청장이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 군, 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하고 그 책임자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은 일반 국민에 대한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한 처리 기관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시, 군, 구청장이 인허가권자이고요. 이들보다 높은 자, 시도의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청은 장관급이를 만들었죠. 그 중에 시, 군, 구청장이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 군, 구청장 외에 건축 허가권을 행사하는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그리고 기본과정 공부하시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원칙을 정하지만 예외 조건이 적용되게 되면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적용한다 말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건축허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자인데, 이들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때 건축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 예외 조건과 관련되어 첫 번째, 장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건물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그 행위가 건축이었을 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는 데는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지만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큰 건물이죠.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시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 시, 군, 구청장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그리고 대수선 시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장소, 건물의 크기, 그리고 행위 중에 건축 대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 행위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최근 서울에는 제2 롯데월드를 송파구에 만들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106층짜리 제2 롯데월드를 만들게 되면 그 장소, 서울특별시이죠. 규모 21층 이상입니다. 행위, 신축.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이 아닌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고 만약 이 서울 송파구에 5층짜리 빌라를 새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건축 허가권자는 송파구청장이죠. 그리고 대수선이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수리해야 되죠. 그러한 수리 행위 중에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의정부 도시형생활택인 아파트의 화재 사건 기억나시죠?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었습니다. 그러한 대수선 행위를 5층짜리 건물에 대선하게 되면 그때 송파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제1 롯데월드에 대선하게 되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그러한 대수는 송파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장소, 규모, 행위,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지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 인정하는 거 아니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경기도 의정부시에 5층짜리 빌라를 신축하거나 대선하게 되면 그때 건축 허가권자는 의정부시장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100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대선하게 되면 그때 건축 허가권자는 경기도의사 아니죠. 의정부시장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성남시 또는 고양시에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는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경기도의사에게는 허가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못 됩니다. 만약 시험에 시도의사가 건축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허가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에만 인정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허가,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 꼭 구분하시고 그러한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을 건축 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 알아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되면 이 건축물의 설계도 작성 시에 건축사에게 설계도문 작성을 의뢰하고 그 설계도문을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받은 자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감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가끔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문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안전 헬멧 쓰고 계신 분 있죠. 그분들이 공사 감리자입니다. 19회 시험 때는 저 감리자, 공사 감리자로 적어라고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는데 우리 이러한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손 시에 이러한 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일반 국민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손 중에 이 건축물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은 건축 허가 사항이지만 그 건축 대수선의 목적물, 건축물이 규모가 작다고 하면 그 규모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대수선 시에 허가 대신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신고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1번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단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곳 비개발 지역이죠. 보통 시골 지역을 말할 겁니다. 이러한 곳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단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규모가 무엇 이내, 무엇 미만이라고 하면 큰 건물이 아니라 좀 작은 건물, 그러한 경미한 사항의 건축 대수선 시에는 건축 신고하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대상이지만 좀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 경미하다는 범위가 무엇인지 이걸 자주 시험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시험 출제하게 된다고 하면 1번, 2번과 4번에 관한 내용을 자주 출제하게 되는데 그 경미한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피는 게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외운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해만 좀 하고 넘어가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서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해나갈 겁니다. 다만 이게 왜 시험에 잘 출제하는가 하면 공동택단지의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부대 봉인설을 만들거나 또는 부대 봉인설이 하자 발생되었다고 하면 이에 대해 대수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그 비용 얼마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동의받을 필요 있죠. 그래서 이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은 공동택단지에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받아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것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대신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기본 시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건축허가 사항과 건축신고 사항 그렇게만 지금은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신고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설계 소명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는 절차 이를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 표현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 필지인 대지에 오피스텔을 두 동 만들어 놨는데 건물 한 동은 제대로 서 있었지만 옆에 한 동은 피사의 사사처럼 기울어져서 만들어진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천안, 아산 쪽에 만들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천안에 이런 오피스텔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드리니 천안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얘는 천안보다는 아산에 속해 있는 오피스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런 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해당 시군구청장은 사용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죠. 이거 제대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여기에 사용 승인 없이는 완공된 건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 승인은 지금까지 건축 공사를 진행했던 건축주가 건축 허가 내줬던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현장을 방문해서
공사가 설계 소명대로 끝났는지 확인하고 합격 판정 내리게 되면 사용 승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불합격 판정 내리게 되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승인은 완공된 건물의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용 승인이라 표현합니다. 가끔 우리 준공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공검사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 준공검사도 사용 승인과 동일한 개념인데, 이 준공검사란 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내용이고, 우리 건축부에서는 완공된 건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사용 승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용 승인과 관련된 처리 기간에 관한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을 때 7일 이내 사용 승인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다면 사용 승인서 발급하고 불합격했다고 하면 재시공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을 말 보게 되면 우리 건축물 관련 행위 중에 건축, 대선, 리모델링, 그리고 유지관리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시간적인 범위는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언제?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관리라 하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건축 공사 절차에 관한 사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용 승인 이후의 절차도 건축법령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최근 5년 동안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주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은 함께 보시는데, 이번 19회 시험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 등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다시 한번 살펴보실 내용이 있다고 하면 우선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철거신고, 멸신고란 말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멸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훼손되었다고 하면 그 훼손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멸신고는 지진 등의 천재지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멸신고는 멸실된 이후 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반면 철거신고라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대지 안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 때 철거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거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새로운 건물을 개발하는 개발 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철거신고를 올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이후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최근 개정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멸신고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사항으로 철거 멸실 후 3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신고는 사전 신고 대상이고 멸신고는 사후 신고 대상이라는 것, 그 정도만 함께 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거 신고, 멸신고, 최근 개정된 법령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재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합격 힘드시거든요. 내가 처음 공부한다고 하면 그때는 새로 접하게 되는 많은 과목들에 대해 새로운 용어들을 숙지하고 이해하기 위해 반복해 들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분석 절차가 끝났다고 하면 기본서 해석서가 부족했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문제를 덜 풀어서 내 실력을 가다듬지 못했는지, 그러한 분석이 끝난다고 하면 이제 작년과 달라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도에 따라 반복하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 개정된 사항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언번 건축물 대장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승인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멸실 때까지 건축법 등에 따라 관리할 필요 있죠.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군구에 보관하고 있는 공부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과 관련된 유지 관리,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는 서류를 건축물 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대장은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아파트 같은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이라 했죠.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합 건축물 대장을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때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새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등기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아무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건 문제 있죠.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은 때 등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사용 승인서 발급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대장 작성하고 이 대장을 발급받아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 중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건축물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건축물 대장은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때 누가 작성한다?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고 시군구에 비치 보관한 서류라는 것,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만약 시도의사가 작성한다고 하면 바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시군구청장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다시 살펴볼 게 있는데, 만약 서울 송파구에 제1호텔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서울시장이 했습니다. 대장 작성한 자는 구청장이다, 서울시장이다. 구청장이죠. 송파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작성하는 자는 항상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절차 그리고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정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서 함께 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건축선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건축선이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 건축선은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 이성으로서 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지는 도로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통시설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러한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뭐라 한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을 벗어나 도로를 일부 잠식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불편 끼칠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신축 공사 현장 주변에 도로 점용 허가 받고 공사용 트럭이나 건축 자재를 도로에 적치하거나 도로를 일부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도로 점용 허가 받고자 한다고 하면 도로 점용료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건축행위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대지 안쪽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원활한 도로 교통을 도모하고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한계선을 말한다?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목적은 원활한 도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은 이 건축선과 관련되어 도로 개념, 사람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한다. 사람이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보행이라 하고요. 자동차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통행이라 표현합니다. 두 대의 승용차가 교차하고 사람도 도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보통 승용차의 차량의 전폭은 1.8m이거든요. 이러한 두 대 승용차가 교차하고 사람도 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는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된다? 4m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폭 4m 이상의 도로,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표현합니다. 예정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2단이다.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보습니다. 폭 4m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곳에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차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 도로폭을 8m 도로로 확장할 수 있죠. 그렇게 확장하게 되면 도로변의 땅을 도로 용지로 바꾸게 되는데 이러한 도로 주변의 땅은 무엇이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 일부를 도로 부지에 편입하게 되었을 때 도로 소유자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한쪽 편만 폭 4m 도로 부지를 내놓게 되면 좀 문제 있죠. 그래서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양쪽 토지 소유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 예정지가 정해지게 되면 이 땅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2단이다. 만약 이 도로 예정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도로 확장에 방해될 수 있죠. 철거하고 새로운 도로 만들게 되었을 때 좀 더 많은 공사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정 도로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예정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자체로 보고 아무리 개인 소유자라지만 수용당하기 전에 보상받기 전에 개인 소유자라지만 이 땅에는 함부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개념을 예정 도로라 표현하는데 이 예정 도로도 도로 자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도로변의 땅은 다 무엇이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이죠. 이러한 대지에 상가나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출입 가능한 때 건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출입 통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도 의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번에 건설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모두 대지인데 저 도로로부터 1m 떨어진 곳의 땅은 대지이다 아니다. 이것 맹지이죠.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붙어있는 땅만 대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 도로에 직접 붙어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면 맹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은 도로에 붙어있는 대지로서 도로에 접한 길이가 2m 이상인 것을 말하고 저 2m 이상 접했다고 하면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의 전폭 1.8m에 차한 대와 사람이 이 대지에 드나들 수 있죠. 이것 출입 통로지 않습니까? 그러한 출입 통로 확보하기 위해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 안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곳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십니다. 만약 이 대지의 면적이 한 2,000제곱미터이고 이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만약 200%라고 하면 이 땅 면적과 용적만 따지게 된다면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4,00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이 접해 있는 도로가 4m 도로에 2m 접해 있다고 하면 이때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구조도 건물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데 우리가 토지에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6m 도로에 접한 땅에 투자하셔야만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도로 너비와 접도 길이가 건물의 크기를 좌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한 때에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출입 통로에 관한 사항인데 모든 대지는 도로에 붙어 있죠. 그 붙어 있는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선의 효과,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주시는데 우리가 도로 이용하시다 보면 이 도로는 차도와 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는 차도만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도, 보도도 도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인도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사이에는 길게 경계석이 박혀 있는데 이걸 법에서는 건축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하게 되었을 때 이 건축선 안쪽에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지만 건축선을 침범하는 건축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교통에 방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 행위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교통에 방해되죠. 그래서 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대형 화물 트럭의 출입구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용 건축 자재를 쌓아놓기 위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도로 점용 허가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만 집회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관계법규와 관련된 부정문은 지금처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나와 있는데 가끔 지하철 지하 역사와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출입 통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곽, 기둥 또는 벽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 딸린 함께하는 시설물도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물 옥상에 광고탑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광고탑도 건축물로 취급하고 해당 건물 관리 책임자는 광고판에 대해서도 광고탑에 대해서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 통로는 건축물과 함께 존재한다? 독립되어 있다. 함께 존재하죠. 육교라고 하면 독립되어 있지만 지하철 역사와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하면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공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주종관계라는 말 이해하신다고 하면 주물에 함께 존재하는 출입 통로 등은 건축물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선 침범하여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 침범하여 건축할 수 있는데 이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에 사용하는 것은 지표면 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지표 아래 공간은 교통에 사용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규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선 규정에 따라 건물의 출입문, 창문을 만들게 되면 건축선 안쪽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침범하게 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의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내 부분에 있어서는 출입문 등은 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4.5m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 키와 차량 높이를 고려하는 겁니다. 사람의 키는 2m 이내이지만 차량은 사다리를 장착한 특수 자동차에 있거든요. 그러한 특수 자동차라고 하면 보통 그 크기가 4.2m 정도입니다. 그런 차량이 원활하게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입문과 창문 등은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4.5m 이내에는 도로를 침범하는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4.5m는 가끔 육교 밑에 동그란 팻말에 4.5m라는 것 표지 부착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육교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높이를 고려하여 그보다 높은 곳에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5m 기억해 주시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육교 밑에 달려있는 동그란 팻말에 4.5m 적혀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건축선과 관련된 법적 효과 무엇인지 한번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 이용하시면서 도로에 박혀져 있는 길게 늘어서 있는 경계에서 보시게 되면 그게 건축선이죠. 그러한 사안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여기 건축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는 내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